이 사건의 본질은 없던 하명 수사가 왜 갑자기 생겼는가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전 울산시장이나 그 측근의 어떤 비리 수사다. 그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갑자기 하명 수사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검찰이 상당 부분 물타기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정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데 뭐 이런 곳에 막 가 있거든요. 고래고기는 도대체 뭔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그 측근들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세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그 레미콘 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굉장히 금액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김 전 시장의 처가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 세 가지가 대체로 정리가 될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아니하고 하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곳에만 관심이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심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기왕에 이 문제를 하려면 이 공직자가 저지른 비리,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지 왜 그것이 관점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행정관들을 파견하고 이런 부분에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또 최고의 어떤 상관으로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국을 향한 또 하나의 별건 수사 그리고 또 토끼몰이 수사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어떤 반박을 좀 한번 하시면 듣고 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게 마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주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검찰 지휘를 받았는데 결국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그냥 4번인가 5번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결국에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이거는 혐의가 없어서 다 무혐의가 난 사안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의 검찰 수사의 핵심은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례차례 드러나는 사실들이 사실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캠프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경찰청 또 중간에 민주당까지 이 네 기관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명 수사냐면 청와대에서는 단순 이첩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청와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뭐 각종 접수되는 진정 탄원 투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99.99%의 사건은 접수된 문건 그대로 관계기관에 송부를 해요. 이첩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단순 이첩이라고 청와대에서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박청철 비서관이 밝혔듯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은 보고서 형태였고 정리된 법률적인 쟁점까지 정리된 누가 봐도 청와대에 누군가의 작업이 이루어진 문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자기가 청와대 쪽에 넘긴 그 문건 그대로 경찰로 이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나온 문건을 근거로 해서 청와대에서 누군가 별도 작업을 하고 그거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명 수사거든요. 자, 그러면, 더군다나 이 사건은 보통의 이첩 사건이라면 중간중간 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전, 선거 후로 해서 모두 9번의 보고를 직접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받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체근도 합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식의 체근도 나와요. 이런 걸 바로 전형적인 하명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먼저 제가 네, 잠깐 네.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국회에도 근무를 해봤고요. 지금의 모든 공공기관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 외부망으로 어떤 한글 파일이 있어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망은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통째로 정보가 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를 받거나 오를 받으면 그것을 내부망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별도로 내부망에 들어가서 문서를 편집한다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연히 그런 과정을 더 심하게 거치거든요. 자, 거기에 받은 제보의 내용들을 자, 상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를 내부망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려보는 공문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이 어떻다거나 어떻게 하라거나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제보된 내용들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제보된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경찰은 그것을 사본이 없고 원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서의 편집이나 가갑이나 삭제 이런 것들은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알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관계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사실은 청와대고 어느 기관이고 뭐 1년에 수만 건 이상의 진정 투서 탄원이 접수가 되죠. 근데 그거를 따로 편집하는 경우는 정말로 0.01%도 없습니다. 그 접수된 문건 그대로를 관계기관에 송부를 하고 끝내버리죠. 근데 이 사건은 새로 문건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건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소위 청와대의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직접 지휘하는 그게 이제 뭐 소위 온너비 사건이 생기면서 사직동 팀이 해체되면서 그 절반이 경찰로 돌아가서 만들어진 조직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입니다. 20년 전부터 계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소위 청와대 하명 수사를 주로 다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있던 김기영 울산시장 관련 건이 갑자기 이게 울산청으로 내려가요. 근데 공교롭게 그 직전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정기 인사도 아닌데 전임자가 아직 임기를 4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울산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내려가면서 이 사건이 또 울산으로 따라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수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수사 라인을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사 라인을 갑자기 또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서부터 무리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가 사실은 어떤 면에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타파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사실은 김모 씨라는 분인데 울산에서 건설업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4년 3월에 그러니까 2014년이면 지난번 지방선거죠. 한 선거 3개월 앞두고 그 김기현 시장의 동생 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이었냐면 아파트를 인허가를 내주고 용역을 해주면 30억을 주겠다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분이 원래 자기가 사업하던 건데 그 사업을 뺏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분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동생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결국은 내가 사업권을 찾아오려면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이 굉장히 당선이 유력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면 도와줄 걸 생각해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2016년 6월에 울산지검에서 본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 계약서 좀 갖고 와봐라.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사를 5번이나 받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장 접수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2013년에 계약을 맺었고 2016년 6월에도 수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검사가 갑자기 뭐 울산 서울 쪽으로 가면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2017년 하반기에 다시 또 경찰에 고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수사가 제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 김영남 의원께서는 전혀 수사도 안 이루어지던 것이 제보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청와대에 내려와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현 시장 관련된 첩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비서실장 관련된 얘기, 동생 관련된 얘기, 또 동생과 형은 또 다른 업체에서 서로 경쟁을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측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도 보면은 회계 책임자라든지 실무자들이에요. 실제로 황운하 총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3가지 중에서 내가 기소한 거는 이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홍익표 의원이 얘기했던 3가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어떤 제보라든지 수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사도 검찰, 경찰 굉장히 여러 군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중에서 어쨌든 황운하 총장이 수사를 한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보면 황운하 총장 얘기도, 아니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릴 거면 그렇게 한 달씩 안 걸린다. 지금 얘기 보면은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갔다가 경찰청에서 다시 그 울산청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답니다. 하명 수사가 이렇게 한 달씩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광범위하게 의혹 제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청와대의 어떤 하명으로 이루어진 수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업무 영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해명을 해야 될 것이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민정비서관께서 그걸 갖다가 반부패 비서관한테 준 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부패 비서관실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등이잖아요. 관련이 없어요. 민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거기다 줬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한번 청와대 똑같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것은 아마 제도개선비서관실 통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민정비서관실로 온 겁니다. 근데 민정비서관실로 온 그것을 반부패 비서관실에 줬는데 그 처리 방식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화상으로 어떤 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2번째는 공문으로 보내는 경우, 3번째는 직접 인편으로 갖다가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인편을 통해서 갖다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업무 지시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공문 형식으로 경찰청으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만약에 공문 형식으로 경찰청으로 보냈다면 경찰청에서 범죄 정보에서 범죄 정보 가치를 따지고 그다음에 수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수사보고서에 내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편으로 들고 바로 특수수사과로 갔어요. 경찰청을 거친 게 아닙니다. 특수수사과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수사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 한 달가량 뭐 했을까라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첩보를 또 분석도 하고 또 수집도 하고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문 것 때문에 하명수사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첩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감찰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민정수석실 받아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기고 반부패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는 거는 정상적인 절차죠. 자꾸 본질을 그거 비정상이라고 흐리시는데 마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쪽에 비리가 문제였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본인이 뭐 투서도 하고 뭐 했다는 김모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뭐 인허가 대가로 30억 원의 뭐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울산청장이 내려가서 처음에 이 사건 수사를 했을 때 지능범죄수사대 그 수사 결과 그런 30억의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못 찾겠다라고 하니까 그 수사 라인을 다 인사철도 아닌데 교체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이어졌고, 그 지금 말씀한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건 마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경찰과 일부 언론의 공작 선거를 재현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95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불기소장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혐의가 없는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렇게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왜 그토록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게 근원지, 문제의 출발점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시작된 문건, 그게 송병기 지금 울산부시장이 만든 문건을 반부패 비서관실도 아니고 백원훈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문혜주 행정관에게 건네줬고, 그 문건을 토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누군가가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서 그게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건네진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에 하명이 내려가게 된 것이고요.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자꾸 무슨 이미 혐의가 없는 거로 밝혀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자꾸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호도하는 게 아니라요. 30억 계약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배임죄가 되느냐. 물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계약이 추진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이 안 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돈을 못 받았거나 이래서 사실은 무혐의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 계약이 없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30억 계약을 왜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당시에 당선이 유력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동생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가 어쨌든 언론 나왔는데 계약을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 추진이 안 돼서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무혐의 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계약을 왜 했느냐를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게 시장 선거가 유력한 사람 동생하고 30억 계약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전국에 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울산시뿐만 아니라 뭐 어느 시가 됐던 어느 군이 됐던 특히 이권과 관련해서 공사를 못 따내거나 아니면 하던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게 중단되면 여러 곳에 청와대, 검찰, 감사원 뭐 온갖 진정투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울산시도 뭐 사정은 매 한 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권과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발이나 진정을 거듭했던 김모 씨의 내용이 이 사건의 그 발단이 됐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하고 청와대하고 경찰이 사실은 한 몸처럼 돌아갔다는 게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결국엔 선거 결과를 뒤집어 놨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3.15 부정선거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최대의 부정선거라는 건데 자꾸 엉뚱하게 뭐 김기현 울산시장이 뭐 이런 혐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면 전혀 네.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다른 자,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남 의원님, 뭐 법조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왜 하명 수사를 했다면 왜 울산시장만 콕 찍어서 하명 수사를 했을까요?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기고 싶었다면 왜 거기만 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뭐 정치적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울산의 모든 상황들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사실 민주당의 승리가 예견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 상황에서 굳이 그런 무리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건 정치적으로 한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이첩한 청와대의 문건 좋습니다. 김용남 의원 주장대로 누가 편집을 했고 누가 뭐 생산을 했다 칩시다. 그런 그 내용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인 하명수사의 지시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은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명수사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하명수사를 할 정치적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선거에 개입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다른 데도 많이 하겠죠. 왜 거기만 했을까? 제가 말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챙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 시절입니다만 국회의원 시절에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 수사라는 의혹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오랜 친한 친구가 이상하리만큼 엉뚱한 과정을 거쳐서 혜택을 본 건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회원이 한 350만 명 되는 대단히 큰 단체지요. 거기 이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자유총연맹의 총재는 김경재 총재가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문건이 발단이 돼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엔 수사를 받던 중에 김경재 총재가 사퇴를 하고 후임 총재로 단독으로 입후보가 돼서 지금까지 자유총연맹 총재로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종환 총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7.2학번 동기 동창이고 가장 친한 47년 지기 절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됐어요. 구조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하고 자유총연맹 교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경찰청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분은 선거 결과가 뒤집히면서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한 분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 사퇴한 전임 총재 자리에 단독으로 총재로 임명이 돼서 두 분 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 분은 30년 지기 절친, 한 분은 대학교 입학 동기 47년 절친이세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님 합리적인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좀 추론이 너무 심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반론을 한 들어보시죠. 군데도 제가 네, 말씀을 말씀하시죠. 네. 우선 두 사건이 같은 것이다. 구조가 예, 같다는 구조가 말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김영남 의원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전임 정권의 인사라고 그래서 그 임기가 남아 있을 때 그것을 교체하지 마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불만이죠. 밑에 같은 동지들로서는 왜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렇게 사람 하나를 못 바꾸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대통령들 지시를 했어요. 자,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밑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기본 정신을 가지고 정부와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을 거기까지 붙여서 하는 것은 좀 나는 무리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김영남 의원님 정권이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꼭 자유총연맹을 제가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에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개입이나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직무 범위나 여러 가지를 넘어서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와서 이제 그걸 우리 의원님께서 자유총연맹의 그런 문제까지 여기다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구조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네. 아니 자,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네, 저 이렇게 자유총연맹 잠깐만요. 선거 예,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기는 저희가 예, 시간이 그건 부족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 같습니다. 안 드리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 팩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 전 대변인께서 해주신 대답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신 것 같고 실제 두 번째로 그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것 좀 했으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입해서 좀 바꿨으면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바꿀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로 저는 다가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게 답변이신가요? 실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자,